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형욱입니다. 제 주 연구 분야는 국방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미국이 어떻게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 맥락이 지난 한 10여 년간 중국이 반접근 지역 거부라고 말하자면 자기의 세력권 안으로 다른 나라의 어떤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 체계들을 증강시켜 왔는데, 미국이 참다가 이제 군사적으로 이 중국이 반접근 지역 거부하는 전략에 참고만 있지 않겠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한반도 전략 상황에 주는 함의가 매우 심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에 세 번째 현존하는 위험위원회가 창설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게 어떤 위원회이길래 이렇게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위원회를 얘기를 꺼내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세 번 창설됐는데 그 맥락을 살펴보면 좀 의미심장합니다. 1950년에 첫 번째 현존하는 위험위원회가 창설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 이후로 너무 많은 군비가 확장이 됐었으니까 이제는 좀 경제 건설해야겠다 해서 군비가 엄청나게 감축이 됩니다. 군비가 감축되면 국방부나 이런 군의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또 그거에 반발하는 심리가 또 생기죠. 마침 이때 6.25 전쟁이 발발해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군비가 다시 늘어나는 이른바 재무장, 미국의 재무장하는 그런 결정이 이때 현존하는 위험위원회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산권의 어떤 세력 확장에 위험에 처했다, 미국이 그래서 위험에 처했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 위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때 주로 활동했던 멤버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행정부 시기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대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어떤 정책적인 조치들을 실제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냉전이 시작되고 중간에 이제 데탕트가 있었죠. 긴장 완화되는 조치가 있었는데, 이 끝물에 카터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1976년이죠. 1976년에 카터는 굉장히 매파가 아니라 비둘기파를 평화나 이런 것을 주창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이때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부터 현존하는 위험위원회 두 번째 위원회를 창설하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카터의 노선이 좀 맞지 않다. 너무 비둘기파적인 이런 얘기를 한다, 주장을 한다. 그래서 카터가 당선된 다음 날 두 번째 현존하는 위험위원회가 창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지금 데탕트가 거의 소련이 엄청나게 무기를 많이 만들어가고, 소련이 미국에게 가하는, 그리고 전 세계에 가하는 안보 위협이 엄청나게 증가됐다. 비둘기파적인 접근이 안 된다.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카터 정부 내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 사람들이 레이건이 당선이 되자, 카터가 재선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레이건이 당선이 되자 이 중에 33명이 레이건 행정부에 입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입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소련에 대응하는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취했던 것이죠. 2019년에 이 세 번째 현존하는 위원회가 창설이 됐는데, 이 위원회는 좀 더 노골적으로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땡땡 China, 이렇게 차이나를 딱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 중국이 위협이 된다. 중국 위협론을 강하게 부각시켰고 이것이 미국 사회 미국의 정책 커뮤니티 안보 정책 커뮤니티 전반의 공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 양당 할 것 없이 이런 중국 위협론에 대한 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죠.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 이제 지난 5월에 백악관이 내놓은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도 굉장히 전례 없는 강도로 지금 중국을 비판하는 위협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들고 있죠.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이 단순히 무역 전쟁 이런 차원을 넘어서 군사적인 어떤 경쟁 관계, 군비 경쟁 차원까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우리 안보에 주는 어떤 의미가 심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존하는 위험위원회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미국의 어떤 정책적 선택에 큰 어떤 분수령이 되는 그런 기점이라고 보여서 이렇게 세 개의 현존하는 위험위원회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스티브 배넌 얼굴 보이시는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고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킨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제 무역 전쟁이나 뭐 기술 패권 뭐 이런 것을 넘어서 중국이 그동안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이것이 진짜 어떤 전략 차원이 아니라 전략에 뒷받침되는 무기 체계가 있어야 이런 전략이 구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토에서 어느 정도 영향권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지역까지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어떤 무기 체계들이 지난 한 20여 년간 중국이 굉장히 많이 건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니는 미국의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미국의 해외 주둔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군사력의 직접적인 위협하에 놓이게 됐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는지 보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한반도 관련해서도 한 세 가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제 말씀에 발표에 키 포인트인데요. 세 가지가 이게 프리즘 미사일이라고 사거리 500에서 750km에 이르는 프리즘 미사일이 지금 레이시온하고 록히드 마틴이 지금 경쟁을 벌이면서 내년쯤에 아마 양산 계약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이거는 거의 한반도에 배치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에이테크임스라는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300km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미군이 그동안 갖고 있는 미사일은 500km 미만밖에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이 왜 그랬냐 하면 냉전 당시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INF 조약이라고 중거리 핵전력 파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건 다른 ICBM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육군이 가지고 있는 지상 발사 시스템이 사거리 500에서 5,500km에 들어가는 모든 미사일을 양쪽이 폐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발사되는 육군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육군이 가지고 있는 지상 발사 미사일 시스템. 그러니까 5,500km 넘어가는 ICBM은 양쪽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500에서 5,500km 사이에 있는 걸 INF 조약,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에서 얘기하는 중거리 미사일이 요 사이에 있는 미사일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하면 한 3,500km 정도 사거리를 얘기하는 사정거리를 두는 그런 것을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INF 조약에서 얘기하는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500에서 5,500 사이의 모든 미사일, 지상 발사 미사일을 얘기한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 아까 에이테크임스가 300km로 제한된 것도 이 INF 조약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INF
INF 조약 파기되기 전에 트럼프가 파기했죠. 파기하기 전에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미 육군이 300km 정도 미사일 가지고는 좀 작전이 좀 제한된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개발할 때 미사일의 사거리는 499km까지 가는 걸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INF 조약이 서로 미소가 안 하기로 만들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87년에 그렇게 약속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약속이 지켜졌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499km까지 가는. 근데 이제 INF 조약을 이제 미국이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할래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500km 이상 가는 발사 사거리를 가지는 그런 미사일을 갖게 된 거죠. 내년부터 아마 양산이 들어가고 2, 3년 내에 한반도에 에이테킴스가 좀 구형이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는 수준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됩니다. 이것이 통상 우리 중거리 미사일 하면 그런 일이 너무 중국을 자극하는 거라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통 그때 단서는 그거거든요. 중거리 미사일이 한 3,500km 나가는 거로 통상 알고 있으니까 한반도에 3,500이면 중국 대륙 거의 전부를 커버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일반인이 봐도 이건 너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어서 미국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중거리 미사일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INF 조약에서 제한됐던 미사일 500에서 705, 지금은 초도 물량은 500km 사정거리인데 아마 1, 2년 안에 750km 사거리를 갖게 되고, 이 미사일은 굉장히 지상에서 이동이 쉽고 발사가 쉽고 많이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에이테크스 미사일보다 더 싸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량을 많이 저장해 놓고 있다가 빠른 시일 내에 발사를 할 수 있다. 또 지상 발사 시스템이 좋은 이유는 이런 산 같은 것도 있고 언덕도 있고 빌딩 뒤에서도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은닉이 쉬워서 그러니까 숨어 있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고 빨리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발사 시스템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서해안 쪽에 있는 인접한 지역에 이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예를 들면 평택에서 칭다오까지가 5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칭다오에 중국의 북해 함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반원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택에서 하면 이게 이동 표적도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미리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대함인 기능도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배가 다니죠. 군함이 다니는데 그것을 쫓아가면서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평택에서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이 서해 거의 전부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중국으로서는 제한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 얘기하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했을 때 그건 너무 과한 조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에이테킴스 구형 미사일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구형 무기를 1대1로 교체한다는 것은 군비 통제 차원에서도 그거는 허용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니까요. 두 번째가 이제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F-16을 이제 F-35로 교체하는 것인데, 이건 또 당연히 구형 무기 체계 F-16이 좀 여전히 쓸만하긴 하지만 F-35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1대1로 교체를 하는 것이죠. 이게 F-16을 지금 주한미군이 60대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거 1대1로 교체하면 이것만 해도 60대죠. 우리 군이 F-35를 40대 갖고 이미 구매를 했고, 이제 올해 말 내년까지 해서 거의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60대 40대 한반도에 벌써 100대고요. 추가 구매 20대 한다 그러고 경항모에 또 20대를 더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F-35가 한반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F-35는 스텔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전투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이 F-35 자체가 센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 정보를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지휘 통제하는 센터에서 이게 시시각각으로 그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되기 때문에 어떤 그 타격 능력에서뿐만 아니라 이 정찰적인 그런 자산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이것 또한 1대1 그 신구형 무기 교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중국이 받아들일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임박한 것 같지도 않고 현실화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마 중국에서 들렸을 텐데 좀 위협적으로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8월에 미 국방대학원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그러니까 핵우산이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과 이렇게 다른 동맹국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게 91년에 다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이 나갔거든요. 미국이 이제 갖고 갔어요. 이제 그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어떤 안보 위협이 굉장히 저하됐기 때문에 갖고 갔는데 이제 다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미국이 그동안 한 10여 년 이상 중국의 어떤 군사력 증강, 아까 말씀드렸던 A2AD 지역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부응하는 그런 무기 체계들을 많이 배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동아시아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의 어떤 전력을 증강시키는 조치를 하면서 한반도와 관련된 것은 이 세 가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프리즘 미사일, F-35 교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죠. 이게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제 이게 프리즘 미사일 이 배치되기 된 원인을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탕드가 이제 닉슨이 69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68년 대선이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지금 대선도 바이든 대선도 시끄러웠는데 그때 뭐 베트남전이 한창이었고 그게 흑인 인권 운동이 심각해서 막 도시들이 막 불타고 그랬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그 과정에서 로버트 케네디라는 케네디의 동생이 대선 주자였는데 암살되고 킹 목사도 4월에 이렇게 암살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닉슨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굉장히 미국이 엉망이었던 것이죠. 소련도 그 전에는 핵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 한참 미국 아래였는데 그동안 열심히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하고 이렇게 견줄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소련의 어떤 군비 통제를 취하면서 긴장 완화하는 대땅트를 정책을 취하고 중국을 아시아에서는 끌어안고 이러면서 중소 간의 어떤 간격을 벌리는 이런 전략을 취했죠. 그런 것이 이제 카터 행정부까지 계속되다가 카터 행정부 말기에 들어서는 이제 냉전이 이제 재고조가 됩니다. 다시 대탕트의 한 10여 년간의 대탕트 기간이 종료되고 미소 간의 군비 경쟁이 다시 폭발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중경로 정책 대화는 하되 소련의 핵미사일이 유럽에 배치되니까 나토의 동맹국들의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유럽 지역에 배치하는 이런 대화와 어떤 군사력 증강의 투 트랙을 간 거죠. 이걸 이중경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긴장이 점점 고조되니까 레이건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이거 좀 너무 핵전쟁의 위협이 커진다. 그래서 이제 한 7, 8년에 거쳐 가지고 소련과 협상을 하면서 87년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고르비와 레이건이 INF 아까 말씀드렸죠. 500에서 5,500 사이의 모든 지상 발사 미사일을 폐기한다. 그렇게 해서 한 30여 년 동안 이게 잘 지켜졌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INF 조약을 파기한 이유는 소련은 러시아는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는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데 중국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중거리 미사일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미군에게 위협이 된다. 미군의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배치된 그 해외 주둔 미군 기지에도 위협이 됐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국이 들어와서 중국도 만들지 말자고 중거리 미사일 만들지 말자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만들어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든지 이 양당 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중국과 이렇게 말을 좀 섞어봤는데 중국이 그럴 의도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버리고 우리도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심각하게 중국의 A2AD 그러니까 안티 억세스 그러니까 A가 두 개잖아요. 그 A가 두 개라서 A2 그다음에 AD 에어리어 디나이얼 지역 거부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반접금 지역 거부를 A2AD라고 하는데 저 중국 지역에 있는 거 보시면 그 일도련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선이 일도련이라고 하고 일본 괌으로 이어지는 걸 이도련이니까 섬의 어떤 체인 사슬 이런 거거든요. 일도련선을 커버하는 것이 중국의 둥펑 21 미사일. 둥펑 26 미사일은 그 괌 지역까지 다 커버하고 그리고 HUK 그 폭격기 이런 것도 3,500km의 그 작전 반경을 가지는 이런 그 무기 체계들이 이렇게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뒷받침하는 이런 그 무기 체계들인데 이런 게 엄청나게 중국 곳곳에 이렇게 배치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런 미사일에서 피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항공모함이 일단 값도 비싸 수조 원대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4, 5천 명의 미군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게 침몰된다는 상황은 미국 대통령이 감수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것을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에서 이 동맹국을 활용한 이런 그 A2AD에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반도에서 그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치로 나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가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도 방어, 아키펠라고가 어떤 섬들이잖아요. 그것을 기점으로 섬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어떤 무기 체계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 이 섬 쪽에 그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많으니까 그 동맹국의 양해를 구해서 다 랜드 베이스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랜드 베이스드 이런 지상 발사 시스템들을 한다. 맨 처음에는 동맹국한테 그 협조를 안 구하고 우리 미군 혼자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스텔스기를 싣고 가서 중국 내륙 깊숙이 있는 A2AD 전력을 무력화하려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게 에어시 배틀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공해 전투 작전, 전투 개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산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그리고 덜 위험하게 그리고 다량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직도 기술이 발전했지만 이 지상 발사 시스템이 여전히 그 전략적인 유용성이 있는 것이죠. 이 군도 방어 개념을 채택을 해가지고 그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 것이죠.
동아시아 버전이 이제 이것인데 이게 CSBA에 나오는 발간한 그 보고서를 이제 제가 재가공한 것인데요. 군도 이런 동맹국과 혹은 미국의 영토가 이제 괌이라는 미국의 영토가 또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원을 통상 그리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한 750km 사정거리에 갖는 프리즘 미사일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괌 이런 데까지 배치하고 이게 작은 원이죠. 좀 더 큰 거는 좀 더 멀리 나가는 것은 약 2,000km의 사정거리를 갖는 토마호크 미사일 기억하실 텐데 이것이 지상 발사 시스템으로 변형을 해서 그게 원래 잠수함이나 함선에서 발사하는 그런 걸프전 때 그렇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한 사정거리 2,000km 되는데 그런 것을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게 더 싸게 먹히고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옛날에 이중 경로 정책 할 때 유럽에 배치했던 것이 퍼싱 미사일이었는데 그것의 새로운 버전 4,000km 정도 사거리를 갖는 그것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이 세 개인 거죠. 750km의 원, 2,000km의 원, 4,000km의 원으로 해서 삼중의 어떤 보호 장치, 이런 삼중의 위협, 그러니까 중국이 가하는 어떤 A2AD의 전력에 대응하는 이 삼중의 원을 예정을 하고 이렇게 동맹국의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미군이 중국의 어떤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게 말씀드린 프리즘 미사일의 어떤 시험 발사 모습이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고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이 아마 내년에 미 육군에 계약을 넣으려고 수주 경쟁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놀랐어요. 초장거리 포도 이제 추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포예요. 포인데 1,000마일이 나가는 포라는 거예요. 제가 포가 1,000마일, 1,600km인데 그렇게 나가는 포를 제가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요새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이런 모습의 포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고 랜드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초장거리 포를 배치했을 때 중국의 어떤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저기 보면 우리 목포 인근에 자기들이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를 그려놨죠.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 지방에 굉장히 대부분의 지역을 포 사정권에 넣고 있죠. 자,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의 모습인데 F-35인데 미 태평양사의 공군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사 공군은 1년 이내에 F-35를 인수하게 될 것이고 태평양사가 관할하는 한국과 일본과 여타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F-35를 많이 샀으니까 같이 연합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 타격 전력 F-35는 타격력뿐만 아니라 센서 역할도 한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자들이 위기시 어떤 작전을 지시해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 국방대에서 논의한 전술핵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보다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전술핵이 재배치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그런 내용을 주장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그냥 마구잡이로 미국이 우리 중국과 전략 경쟁을 해야 되니 우리 이런 아까 세 가지 다른 나라는 일본, 필리핀 이런 건 논외로 하고 우리한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런 무기 체계가 배치되면 사드 때보다 더 큰 후폭풍이 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의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아무런 어떤 명분 없이 하긴 뭐하죠. 그런데 이제
이 좋은 명분을 주는 것이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이런 명분이 먹혀들게 되는 것이죠.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을 계속하고 그 도발적인 행동을 하니 우리가 주한 미군이 위험하다, 보호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그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도 보호해야 된다. 우린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이거 해서 이런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으니 이런 무기를 배치하겠다. 이런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그 판을 잘 읽어야 된다고 제가 보는 것이 이런 미중 전략 경쟁이 지금 그 으르렁대는 판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떤 그 칼춤을 추는 격이다. 이런 그 한반도를 어떤 미중 군사적 경쟁의 어떤 화약고라고 할까요? 뭐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의 자제가 촉구되는 부분이에요. 북한이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그 미중 사이에 서로 경쟁만 하고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협조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양쪽에 다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 과정이 1968년 대선과 유사하다. 미국이 코로나19 등으로 굉장히 정치 경제적으로 내상이 심하고 흑백 간의 갈등이 심하다. 인종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신저라는 전략가를 닉슨이 기용해서 중국과 수교하고 유럽에서 대탕들을 이루는 그런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 하여튼 미국이 굉장히 회생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 미국 상황도 1968년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간 벌기 전략을 할 수 있다. 근데 단지 지금은 상대가 바뀐 거죠. 당시는 유럽에서 소련과 군사적 대결을 벌였고 지금은 러시아는 좀 저물어가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현존하는 위험위원회가 강조한 게 중국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머리는 중국만 있는 것이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누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무역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기술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고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제적 타격, 심리적 타격,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벌기가 필요해서 아시아판 대탕트가 미중 간의 대탕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미중이 잘 협조를 해야 북핵 문제도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미중 간에 봐라 당신들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협조 관계를 좀 조성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설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이 조성되지 만약에 않는다 그러면 강대국 국제 정치의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거든요. 그걸 벗어나야 되고 이런 미국의 어떤 군사적 조치, 북한 도발로 인해서 줄줄이로 이렇게 나오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한반도에 막 아까 초장거리포, 프리즘 미사일, 뭐 F-35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것까지 오면 정말 사드 배치 때 그 중국이 한한령으로 가한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잘 대비하고 어떤 미중이 협조할 수 있는 관계를 좀 조성하는 어떤 촉진자 역할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익만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는 그런 그 전략적인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배심도 좀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작년에 광복 74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런 그 슬로건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이런 나라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었는데 이런 그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아, 예. 저희는 오늘 또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한미 동맹 네.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볼 텐데요. 주로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나눠주실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 그 속에서 이 바이든 시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 네. 그리고 기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미 간에 좀 더 굳건하고 강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주로 이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전략 경쟁 하 미중 전략 경쟁 하에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주변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한미 동맹에서의 어떤 주요 포인트들을 좀 알려주시고 예,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예. 얘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